외교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후두염인 상태로 나오셨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네. 또 특별히 오늘은 후두염 때문에 네. 이 청취자분들한테 민폐를 심하게 끼치게 됐습니다. 네. 안 좋은 목소리에 너무 타박하지 마십시오. 네. 대신에 우리 멋진 김광진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김광진! 종창 브라더스인데 땜빵으로. 종창의 땜빵. 예.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 비교된다. 아재와 비아재. 근데 김광진 의원은 네. 국회의원 안 하니까 네. 얼굴도 더 멋있어진 것 같고 네. 국회의원 안 하니까 계속 하지 더, 말까요? 더 바쁜 것 같아. 계속 하지 말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해야죠. 무슨 소리세요? 김광진 의원님이 국회에 안 계시니까 헛헛해요. 네, 지금쯤 막 터져나와야 되거든, 정보가. 사드 관련해서. 매일 그냥 단독에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국회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특히 더불어민주당 사드 관련해서 왜 이렇게 뭐가 없어요? 간사가 뭐. 김종대가 다 하는 것 같아, 김종대 의원이. 우리가 이제 파견했잖아요. 팟짱 파견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이 막 열심히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이 안 계시니까, 이게 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참, 지난 주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무려 3,5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고요. 군의회 의장, 그 다음에 군수가 나서서 삭발을 했어요. 행정수도 이전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 삭발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지역 정치인들 삭발하고 정치인 삭발하고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건데, 오늘 사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드 있지. 아베가 이겼네? 평화헌법도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동아시아가 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요. 오늘 지금 대기 중에 잠깐 신문을 또 보니까 무슨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병력을 지금 계속 서방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있어가지고 신문 기사가 논조가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시 신냉전이 도래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 동아시아 상황은 이 사드 배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그렇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 일본의 동향도 그렇고, 또 12일이면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하고 지금 중국하고 네. 남사군도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지금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제 제소를 한 건데, 네. 중국은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자체가 지금 굉장한 혼란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가 팟짱을 시작하고 나서, 해방 70년이 되는 작년 가을에 저희가 덕수궁에서 했잖아요. 고종을 생각하면서. 고종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흡사 19세기 말 대한제국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거 아니냐. 매우 이제 우려, 걱정이 큽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한숨부터. 근데 한숨 전에 제가 주말에 이 팟짱 들어보니까 네. 홍익표 의원 나왔을 예. 때 그때는 나오자마자 이 마카산삼 녹용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그러던데 저희는 커피를 드렸어요. 의원님 드리고 싶었는데요. 의원님이 7분 늦게 오셨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빨리 뭘 좀 드릴 할게요. 수가 없고요. 김윤상 팀장님 마카산삼 빨리 갖다 주세요. 마카산삼 잡아야지 그러면 카메라로 빨리 잡아주세요. 자, 영한 네이처. 예. 진지한 얘기하는데 막. 예. 은연중 또 PPL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하십니다. 의원님 덕분에 우리 민주 사장님들 한번 예. 얘기하고 가야지. 꽃주문닷컴 1544-6430. 그다음에 스마트 비즈니스 여러분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이 책 그냥 핸드북인데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마스팜. 저희가 PPL 상품이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조만간 오시면 식초, 각종 효소 이런 거 좀 잡수셔야 돼요. 예. 자, 풍무양꼬치 본론으로 사랑해 돌아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완전히 이제 국제 정세가 네.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시발점이 저는 이 사드 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데 저는 그것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나 대야 남들에게 아프지도 않을 회초리를 자기 발에다 쏘면서 개성공단 폐쇄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경제적 손해가 나는 일들을 크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아주 좋은 근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그동안 못 해왔었던 군비의 증축 그리고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계 안에서의 영향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참아왔었던 많은 것들 지금 이 동중국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네. 꾹꾹 참아왔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모든 핑계를 너희들도 사드 배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근거 너희가 엑스밴드 레이더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상응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해나갈 텐데요. 네. 결국 그러면 이제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죠. 북한은 바보가 아닌데 북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것을 하겠다라고 선언할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군비의 증축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을의 성찬이 될 것이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의 상처는 되더라도 이것이 계속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도 뻥끗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지난주에 이제 김정은 자체를 개인 자체를 아예 제대재탕으로 묶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도 나름대로 비둘기파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박수 한번 잘못 쳤다고도 추청당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묶은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전쟁 중에도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말 입이라도 뻥끗 하겠어요? 못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미국 타도해야 됩니다. 남한 타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매파인 사람들만이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가장 첫 번째 던져준 카드가 사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 사드와 관련해서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민구 장관이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그것의 사실 여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무엇이 진실이냐, 어떤 것이 팩트냐, 이거를 잘 들어두셨다가 주변에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야, 팟짱에서 이거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야. 이걸 믿어. 이렇게 전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사실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요격할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제 윤병세 장관이 그런 발언을 어제 일요일에 했죠. 한민구 장관. 한민구 장관이. 그래서 윤병세 장관은요, 발표할 때 쇼핑했어요. 그래서 윤병세 장관 이야기도 할 게 좀 있죠. 네, 외교부 근처에 을지로에도 백화점들이 있는데 강남까지 가서 양복 수선을 했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근데 한민구 장관에 집중해 주세요. SLBM을 사드가 요격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드에 대한 3대 혹세 무민이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대 혹세 무민? 네. 그러니까 사드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사드 3대 혹세 무민 나옵니다. 한미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발표할 때 두 가지 혹세 무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은 북한에 대한 방어용이다. 순수한 방어용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혹세 무민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절대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대구용포로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드로는. 그건 뭐 명백한 겁니다. 네. 북한에서 한국을 향해서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들, 스커드 미사일들, 3분에서 5분이면 날아오는 건데, 이거는 한반도에 이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요격 못 한다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국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두 번째 이제 혹세 무민이죠. 그러니까 사드는 이 대중국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논리까지 붙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순간 이미 1000km 이상 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한국에서는 요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국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혹세 의문인데요. 사드는 중국 견제용인 것은 네.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이 네. 중국 본토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 본토에서 알래스카라든가 괌이라든가 이런 데로 날아가는 네. 그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사드의 엑스밴더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발사하자마자 네. 그 발사하는 것을 사드 레이더가 탐지를 합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이동 경로를 네. 쫙 다 파악하는 그렇죠. 거예요. 탐지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위성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과 정보가 종합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이 괌으로 보내지고 알래스카로 그 정보가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괌과 알래스카에서 네. 요격을 격추는 거니까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괌과 알래스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괌과 알래스카에서 격추할 수 있는데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은요. 네. 일본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보다 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유리한가? 그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본의 레이더를 통해서 레이더는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일본의 레이더가 탐지를 하려면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랬을 때 탐지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 배치해 놓으면은 바로 발사하자마자 탐지를 할 수 있기 바로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조기 탐지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본토에서 10분 때문에 한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서 중국 본토에서 알래스카까지 날아가는데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10분의 조기 경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골든타임이죠. 그걸 갖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SMBM도 BM도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3대 혹세 무민인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근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속으로 은밀하게. 그러면은 만약에 동해와 남해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와서 거기서 쏘면은 사드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드는 측면과 후방에서 요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요격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날아오는 것과 뒤에서 날아오는 것은 요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 공격만 가능하고 그렇죠. 측면과 후면에서는 날아가는 것을 옆에서 격추 못한다는 거죠. 앞에서 정면으로 날아오는 것만 요격시킬 수 있고 옆에서 날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기술 발달이 좀 더 돼야 되겠다 그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측면으로 날아가는 걸 네.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측면에서 맞추는 게. 아니 근데 그러겠죠? 일단 공중에 뜬 거를 맞춘다는 것도 그것도 힘들고. 스타워즈. 네.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증 안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SLBM 같은 경우에는 요격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사드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정당하게 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북한이 SLBM을 발사하는 것은 사드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종의 북한식 도발을 한 거죠. 근데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며칠 전에 SLBM을 발사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공동으로 사드 배치를 할 경우에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사드망을 뚫을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들겠다, 무기체계를 배치하겠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광진 의원이 금방 말한 것처럼 이제 동북아시아에서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 그 19대 국회 국방위 4년 내내 하셨잖아요. 이게 그 한민구 장관 말대로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을 이 요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방부가 네. 뭔가를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사실 진실을 얘기하면 어떻게 물어보든지 답은 한 가지거든요. 정답은 한 가지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려고 어떻게든 거짓말로라도 변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말 저 말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말과 저 말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인데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계속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그거 우리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레이더를 북한으로만 고정해 놓고 있을 거니까 너희를 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중국에게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엑스밴드 레이더는 120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각도가요. 예. 그래서 북한만을 정북을 보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동쪽이나 서쪽으로 동해나 서해로 오는 잠수함을 보려면 뭐 봐서 맞춘다 손 치더라도 예. 그걸 보려면 이 각도 자체가 정북을 보고 있다라고 아.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틀어야 보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지 그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중국에게 얘기했던 아. 것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아. 것이 진실인지 예, 예. 스스로가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동쪽이나 서쪽을 본다 손 치더라도 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SLB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네. 가장 첫 번째로 보면 고정식 미사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과학 기술로 본다 손 치더라도 예. 지금 고정식 미사일도 못 잡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번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가 이랬죠.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한 달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일주일 전이면 알 수 전에. 있습니다. 예, 예.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표해 왔어요. 근데 핵실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몰랐죠. 당일날 기상청 발표보다 더 늦게 말하죠. 알게 됩니다. 예, 예. 근데 그건 비난의 측면이 아니라요. 실제로 뭐 막으려고 하는 사람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싸움에서 어쨌든 10사람이 한도둑 못 막는다고 하는 것인데 네. 은폐하고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기술의 성능을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정식인 핵시설 작은 미사일 발사체 하나도 아니라 이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섹터가 정해져 있는 핵시설 지역도 우리가 당일날까지 못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성으로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동식 발사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식 지역도 못 잡는데 이동식 발사체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물속으로 오는 SLBM 잠수함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죠. 천안함 보세요. 왜 북한의 이렇게- 말처럼 네. 북한이 잠수함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군함을 파괴시키고 돌아갈 때까지 레이더에 한 번도 못 잡고 북한의 잠수함인지 아닌지도 레이더로 못 잡았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군사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거기서 쏜 미사일을 잡아서 요격시켜요. 잠수함 자체도 못 잡는 것이 현재의 사실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무기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군사적 ROC의 성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심리전으로 뭔가의 무기 도입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치면 중국을 설득할 아무런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SLBM 지금 건과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이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 때도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이제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 장관이 어제 KBS 일요신단에 나와서 한 얘기는 뻥이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봐야 될 것 되는 같습니다. 거예요? 네. 한민구 장관의 말은 예. 이런 식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진 않죠.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응답하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은. 네. 왜냐하면 실전에 배치된 적이 없으니까요. 사드가 1000km 이내에 대한민국처럼 짧은 한반도 정도의 전구에서 실험 평가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드는 3000km 정도의 중단거리 일 때만 실험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험 성공률이 높으냐라고 얘기하면 국방부는 성공률이 높다. 11번을 해서 10번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함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 사드라고 하는 것은 THAAD잖아요. 네. 터미널 단계에서 High Altitude Aerial Defense입니다. 고고도 요격 시스템인데, 네. 요격 미사일인데, 고고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대기권에 진입한 상태의 미사일이 네. 하강할 때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그런 단계로 11번의 실험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 록히드 마틴사가 미국과 같이 실험을 했던 평가는 전부 다 네. 대기권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일반 비행기에서 그냥 투하시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전혀 다르고요. 네. 그것이 날아오는 반동과 대기권 진입이라고 하는 자체 종말 단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나 운무가 껴서 날씨가 흐린 날은 실험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좌표를 정확하게 주고 실험한 날만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대기권 진입은 실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민구 장관의 말은 이런 걸 겁니다. SLBM이 네. 좌표를 정확히 주고 그 자리에서 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네. 우리가 그 당시에 동해상에 엑스밴드 레이더를 돌려서 네. 좌표를 보고 있는다면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말장난인 거죠. 그럼 북한이 자 우리 지금 동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좌표 여기 알려주면 네 기다렸다가 쏜다. 예. 아유, 맞출 수는 있겠죠. 그게 말이 근데 됩니까? 그렇게 지금 네. 사드라고 하는 무기가 네. 몇 조 원짜리 무기가 현재 실험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주시면 좋겠고요. 말이 길어지면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면 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드 배치의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듣는 시청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네. 사드라고 하는 것의 배치와 엑스밴더 레이더의 배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말씀하실 때 이제 여기서 그 빠른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네네. 하는 건 엑스밴더 레이더의 효용성인 레이더. 예, 것이고요. 왜냐하면 레이더 기지는 따로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같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사드라고 하는 요격 예, 무기 예, 체계와 예. 그것을 탐지하는 엑스밴더 레이더 체계. 예. 그래서 그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예. 괌에서든 알래스카에서든 예. 자기 쏘는 거는 거기서 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음. 우리는 엑스밴더 레이더만 도입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미국을 위해서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날라오는 미사일을 쏠래?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사드라고 하는 요격 시스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엑스밴더 레이더를 미국을 위해서 필요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도입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엑스밴더 레이더 체계만 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무기 체계는 세트 상품이긴 합니다만 네. 개별 상품으로도 사실은 도입이 가능한 거여서 설명할 때 네.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예. 분리해서 생각할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세트로 살 수도 있지만 단품 구매도 가능하다. 단품 구매도 가능하고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네. 단품 중에서는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예. 엑스밴더 레이더가 필요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예. 근데 엑스밴더 레이더만 사라라고 하면 네. 한국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한테는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되는 거죠. 네. 사드 미사일 체계가 네. 그러니까 사드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의 인체를 보면은 눈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레이더 체계인 거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뇌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사드 지휘 체계인 거고 그 다음에 주먹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게 이제 미사일인 거죠. 주먹이 미사일이고 팔이 이제 미사일 발사대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사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미사일부터 발사대, 지휘체제, 레이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김광진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거를 세트로 구매하지 않고 예. 레이더 체계만 구매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왜냐면은 북한의 미사일을 네. 격추시키기 위해서 사드 체제를 도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격 미사일은 가져오지 않고 레이더 체제만 가져오면은 이게 이제 명분이 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 대비 용어라고 하면서 사드 체제를 다 도입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건 결코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결국에는 한반도의 미국을 MD, 위한. 예, 그러니까 미국 아니 그렇죠.
미국을 위한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그렇죠. 예.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목적 이런 것이 이제 분명하게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것을 끊임없이 북한 핵 때문이다라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는 또 딴소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주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판단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동안 지금 지역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촉발을 했는데, 뭐, 원주, 충북 음성, 경기도 평택, 뭐, 경북 칠곡,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봤더니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이 또 발표될 거다. 검명은 그리고 안 했고요. 네, 이르면 오늘이라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게 지금 동네마다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이런 상황인 건데, 국방부 관계자 몇몇 분들하고 얘기 네. 좀 해봤어요. 상황이 어떤 거냐. 뭐 물론 제가 현역이 아니니까 제대로 뭐 알긴 어렵겠습니다만, 네. 뭐 관계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칠곡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뭐 그래요? 그 얘기를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판단한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역을 옮겨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방부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네. 여론 떠보기를 해가지고 여론에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간보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달리 보면 이런 겁니다. 실제 말 그대로 군사적 ROC에 입각해서 네. 하는 거라면 예. 정말 필요한 군사적 위치가 거기라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초지일간 그 지역이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드의 주 목적이 수도권 방위인 건지 평택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중서부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북한을 요격하기 위한 것인지 뭔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군사적 효용성이. 네. 말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예. 원주로 갈 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칠곡으로 갈 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평택으로 갈 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군사적 ROC는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것들 그냥 떠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남 벌교 아닙니까? 맞아요. 벌교 얘기도 나왔어요. 예, 거기가 이제 나이키 부대가 빠져나가면 네. 그 지역에 공간이 생기니까 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니냐. 네, 그리고 네. 그동안 주장해 왔었던 수도권 방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인데 그건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훼손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 네. 세력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전혀 군사적 실효성은 없는 얘기인 것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냐.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전남 벌교가 유력한 겁니까?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한번 좀 떠보려고 하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에 아마 흘리기 시작할 거라는 판단은 드는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틀 전에 이야기할 때 국회에 네. 나와서 얘기하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네.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만 합의를 한 거지 지역은 결정되지 못했다. 아니요. 어제 일요진단에 나와선 지역도 아니까요. 결정했어요. 국방부가 처음에 합의를 처음에 할 때. 발표를 할 예, 때라고는 얘기를 해놓고 네. 지금 하루 이틀 새에 그렇죠. 발표지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근데 최종 결심이 안 서 있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최종 결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국방장관은 아는데 다른 최종 결심이 없다는 것은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해왔던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군사적인 검토가 끝난 것인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민구 장관은 사드 지역도 이미 정해졌고 발표만 남았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발표가 이르면 오늘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역 배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군사적 효용성이 어떻냐, 네. 어느 지역에 따라서 효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국방부에서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야기가. 근데 이제 그게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와
네. 중국의 그다음에 학술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됐던 것들을 잘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교적 점잖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드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범위를 벗어나서 중국의 안보에 위해를 미친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타국의 안보에 위협을 미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드가 그 말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네.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한 몇 년 전부터 비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또 어떤 신문에 제가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군사적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그 군부 쪽에서는 어떤 비공식 학술회의나 또는 매체를 통해서 사드를 배치하면은 그게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왔어요. 중국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사드 배치는 아주 고전적으로 네. 한반도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미사일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냥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창과 방패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논리적으로 방패라고 그러죠. 근데 방패를 그러니까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는 방패다, 방어용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방패 자체가 방패가 튼튼해지면은 그거는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네. 내가 방패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가 방어용이라고 하지만은 네. 그 튼튼한 방패는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드는 방어용에 그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더 튼튼한 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한반도에서 창과 방패 아주 고전적인 미사일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고전적인 미사일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 지금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사드 배치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군사적으로도 대응하고 그리고 경제 보복도 한다 그랬어요. 당장 그 중국하고 우리 무역 의존도 상당히 높잖아요. 대외 경제 의존도가.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더라고요. 대표께서 사드 배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맨날 말한다고 지역 현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아, 지역 현장 안 되셨어요? 안 됐어요. 예. 이야. 참나. 여튼. 근데 지금 참 안타깝죠. 저희 당의 대표, 그리고 국방위원회 간사, 그리고 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드에 대해서 뭐 찬성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반대라고 하기도 어려운 입장들을 딱 애매모호하게 딱 아니요, 설정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뭐 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예,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 한국정치협회하고 아닙니까? 예, 중앙일보 그래서- 조사에서 밝혔죠. 예. 예. 제 나름 살려고 애매모호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마. 한 달 후에 바뀝니다. 지금 저기 막 여러분 얼굴 보세요. 지금 김광진 의원님 얼굴 빨개졌어. 당대표 출마하든 해야겠어요. 진짜. 아 진짜 당 대표 해버려 그냥.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그게 나오던데. 심사숙고죠. 심사숙고죠. 예, 그 인터뷰 따로 해야 돼요 지금. 그 김종인 체제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 국익에 도움이 되면은 이야기했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찬성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김종인 대표 체제는 자신의 안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 안보관 아니면 또는 뭐 민주적 안보관 또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만의 고유한 안보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보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김종인 체제 안보관은 박근혜 안보관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안보관에 대해서 투철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은 그 안보관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서 그래서 그냥 박근혜 안보관을 닮아가는 거예요. 박근혜 안보관으로 그 박근혜 안보관에 입각한 어떤 자신들의 정치 입장을 발표하면은 여론으로부터 몰매맞지 않는다, 혼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보 세력 전체에도 일부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 가능한 대안적 안보관이 과연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에 연유된 건데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뭐 안보를 잘하겠다. 김종인 대표 차제에서 안보를 잘하겠다 말하는데 자기 안보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보 불안한 세력이다 말 안 듣기 위해서 면피형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정부가 혹세무민한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 근데 야당의 정부가 어떻게 혹세무민한지에 대해서 야당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다른 방법으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고 그냥 뒤쫓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입장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국방위 하면서도 항상 그 고민의 지점이 그런 게 있어요. 네. 말씀하셨던 원장님의 세 번째 답변 중에 그거지 않습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편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 전문성이 이제 상실되는 상황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국가의 예산적인 측면이나 군사적 효용성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네. 대한민국도 항공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으면 좋죠. 다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는 낫지. 도움되지 않겠어?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의 워딩 중에 가장 잘못된 게 없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을 네.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라고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의 효용성의 우선순위를 상실시키게 만들고 정말 필요한 것을 못하게 만들고 네. 구입해와서 아무것도 쓸모없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민구 장관이 이걸 도입해오면 네. 장사적 퍼도 막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모함이 들여와도 배는 배니까 네. 그 큰 배로 중국 어선이 꽃게잡이 어선 들어오는 거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항공모함을 가져올 것이냐 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대표나 아니면 이제 대변인의 논평에 나올 때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들렸던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고 군사적 효용성이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군사적 효용성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이 야당의 그렇죠. 입장인데 필요하다면 도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성을 모르는 상실하는 거야. 것이죠. 예? 안타까워요. 예,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네, 끊임없이 사실은 국방위원들이 필요성이 없다. 예. 우리가 그 이걸 말을 왜 가지고, 안 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실제로 북한이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네.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용됐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북한이 미국이 대기권으로 진입해가지고 고고도 미사일을 ICBM에 담아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투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괌에서부터 원폭 진주만에서 투하를. 오는 것에 그 네. 비행기에 담아서도 투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쏘려고 하면
소형화, 경량화가 왜 필요해요? 멀리 갈 게 아닌데 그냥 미사일로 쌀 수 있고 핵가방에 담아서도 쌀 수 있고 그냥 비행기로 투하도 할 수 있어요. 북한이 우리를 쏘려고 하면 네. ICBM급으로 멀리 태평양을 넘어갈 때 소형화, 경량화가 필요한 거죠. 그건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네. 그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에 효용성을 담보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냥 장사정포로도 쏠 수 있고 원전이 20몇 개인 나라에서 원전 시설만 공격해도 그냥 일반 미사일로 쏴도 핵폭발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줘야죠. 걸 알려줘야죠. 네? 북한의 핵 위협이 염려되면 네. 지금 원전 20몇 개의 원전을 네. 발칸포로 방어하고 있는 사람이 좌표를 기계로 볼 수도 없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막아서 쏘고 있는 발칸으로 지금 원전을 방어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 돈을 들여야죠. 이게 지금 위협은 이제 미사일 위협은 북한의 한 300km 전후인 스커드 미사일이 한 700기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제 최근에 북한이 작년에 계속 그 방사포 성능 개량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한 200km까지 날아가는 그 방사포 실험들을 작년에 계속 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우리가 남한에 위협을 주는 것은 이런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고 200개 정도의 최대 200개 정도의 이동식 발사대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옮겨 다니면서 단거리 미사일들을 가지고 쏘는 거고 방사포를 가지고 쏘면은 거기에는 이제 오산 평택뿐만 아니라 대구 기지까지 전부 다 사정거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사드론 이거를 죽다 깨어도 못 먹는 거죠.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사드의 필요성은 사실은 가장 유력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년 2014년인가요? 작년인가요? 북한이 한 1,500km 날아가는 네. 노동 미사일을 갑자기 발사 각도를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45도 각도 정도로 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무수단 쏜 것처럼 발사 각도를 아주 높여서 쏘니까 1,500km 사정거리 나아가는 게 500km밖에 안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노동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서울을 공격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노동 미사일 고각 발사를 하는 노동 미사일을 요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사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젠가 보니까 김정대 의원이 그거는 북한이 무슨 박격포를 쏘는 거냐, 미사일을 가지고 박격포를 쏘는 거냐, 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워낙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탄두 무게가 워낙 무겁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은 사드의 무게로 맞춰가지고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한 아줌마의 눈높이로 보자면 사실 사람들이 군사 무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좀 알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히 느끼거든요. 북한 저기서 계속 미사일 쏘고 말이야. 그렇죠. 핵을 가지고 자꾸 막 장난하려고 그러고,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그런데 사드 한다는데 저거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좀 약간 저거까지 갖다 놨는데 그렇지. 설마 우리 쏘겠어? 그러니까 우리 못 쏘니까 그래도 그냥 돈은 좀 들더라도 갖다 놔. 그게 낫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무기 구입은 심리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결국엔 국민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건데 그러면 정치가 나서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팟짱을 열심히 들으시고 주변에 전파를 해야 돼요. 이거 정확한 정보를 딱 알고 계셔야 이게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딸리지를 않아. 진짜 그걸 그러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하 원장님이나 김종대 의원이나 몇 명 딱 모아놓고 네. 시민들한테 사드 관련 백문백답해서 이렇게 좋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좋아요. 대답하고 이렇게 네, 말하면 네. 뭐라고 대답하고 그걸 네. 백문백답으로 우리가 팟짱에 그냥 우리 공개적으로다가 한번. 한번 할까 진짜 많은 시민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사드 교육을 하자. 사드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증문즉설. 법륜스님도 오시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성능을 지금 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위협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소 잡는 칼을 파리 잡고 모기 잡는 데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소 잡는 데는 소 잡는 칼을 쓰고 파리 잡는 데는 파리채 쓰고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야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제재 일반도로만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제재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진보 세력의 일각에서는 그냥 뭐 제재 반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설득력이 약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네. 이 부분이 설득력이 약하니까 자꾸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하니까 사드 배치한다는 정반대의 단순 논리가 먹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음. 첫째로는 우리가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뭘 목표하는 겁니까? 그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불안이 확산되지 않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것. 이게 첫째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의 지금 국제사회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근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엔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제재 결의안도 1차적인 제재를 하고 네. 그리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엔의 모든 결의안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북한에 대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핵화와 평화협정 아닙니까? 네. 그럼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북한이 며칠 전에 네. 갑자기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베이징이라든가 또는 몽고에서 열렸던 그런 회의에서 네. 북한의 뭐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우리 비핵화 안 한다. 말도 꺼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다시 북한의 이제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언이다.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로 조성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우리 일차적 목표이고 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시점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인권 제재에 대한 책임자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자로서 김정은을 제재하고 이거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것뿐이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봉쇄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북한 핵과 미사일 만드니까 우리도 사드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동북아시아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 미사일 전쟁터로 한국이 돼버리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상황을 단순하게 선택해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뭐냐면요, 이거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다 성립된다 손 치더라도 네.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지금 북한의 핵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재 일반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사드로 이것을 군사적으로 막아내자라고 하는 정치적 혹은 군사적 판단을 한 것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리고 선택에 의해서 그 좌우되는 미국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미국의 군사적 그 어떤 MD 방어 체계 안에서의 어떤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대선과 연관지어서 선거의 일정 정도의 프레임으로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 선거에 공약을 맞춰주려다가 지금 한반도가 이건 휩싸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이 말 저 말로 그냥 국민들에게 호도해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실제 그 버튼을 누가 누르는 것인지도 지금 불명확한 상태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이 버튼 네. 누가 부르는 건지를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얘기했어요. 그때 다르다고. 예?
그래서 그때 달라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가가 네. 혹은 국방부가 판단하기에 나는 40년 군인 생활한 사람의 입장에서 국방장관의 직위를 걸고 나는 이게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무기니까 난 도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당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죠.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김종대 의원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장관, 국방부 장관의 책임지는 태도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중한 결정인 거잖아요. 대한민국,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19세기 열강들이 그렇게 막 여기를 뜯어먹으려고 했었던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중한 순간에 외교부 장관은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양복 고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코미디야 뭐야 싶기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사드가 저게 안 되는 건가? 괜히 저게 레토릭에 불과하니까 갔겠지. 이 위중한 순간에 외교부 장관이 양복 고치러 어떻게 아니 그리고 왜 본인이 가냐? 그래서 사드는 네. 그 국방부가 주무부서로서 미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거는 한국 외교의 실패입니다. 한국 외교의 예, 실패다. 근데 이제 윤병세 장관은 한국 외교가 잘했다는 엄청난 그 자화자찬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한국 외교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드 배치가 한국 외교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축하기 위해서 양복 맞추러 갔겠죠. 아, 자축용. 예, 근데 왜 사드가 한국 외교의 실패냐면은, 이제 작년 상황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네. 작년에 9월 달에 전승절 외교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우리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거는 미중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의 균형 외교를 어떻게 취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전승절에 그런 국가 전략을 가지고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천안문 막로에 서서 사진 찍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어떤 전승절 외교에 참석한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베 같은 경우가 계속 아베가 이제 대한국 외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전승절 외교 이후에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아베는 한국하고 자꾸 사귀고 싶어서 손 내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편을 들어버렸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른바 중국 경사론이야. 그렇죠. 중국 경사론이죠. 한국의 중국 경사론. 근데 그 직후에 이제 10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기로 됐지 않습니까? 네, 갔어요.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결국 이제 중국 정사론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드 배치가 더 가속화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달 방미 이후에 사드 배치는 더 가속화된 거였거든요. 네. 그때 유명한 그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기자가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신이 전승절 성루에 서서 중국의 그 천안문 성루에 서서 섰던 것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맞아요. 그렇게 던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무슨 질문하는지 잠깐 까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잠깐 버벅대시다가 네.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전승절에 참석한 것이 중국에게 어떤 의미이냐 이런 말씀이죠 하고 이제 질문을 재해석해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네. 그 기자의 질문은 전승절에 참석해서 천안문 성루에 선 게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그냥 거의 답변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황하면서 그게 답변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기자의 질문은 결국은 당신이 일본의 말대로 천안문 성루에 섰던 것은 중국 경사론 아니냐. 미국하고 중국과 사이에서 당신은 중국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우리가 못한 상태에서 아니다. 우리 중국 편성론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가속화되어 버렸던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한국 외교의 실패가 사드 배치로 나타났던 거였고 한국 외교 실패에는 그런 아베의 어떤 교활한 그런 외교가 있었던 거였고 그 결과로서 이제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어떤 냉전 구도, 새로운 냉전 구도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지금. 정말 아시죠, 여러분? 펜타곤 주차장에 주차료 얼마 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실패한 외교의 귀착이 칠곡이 될지 원주가 될지 평택이 될지 그밖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 주한미군이 오는 것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서 굉장히 막 기름 유출 사고니 미군 범죄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사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지난 60년, 70년간 우리가 겪어야 됐던 수많은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 더 큰 이게 오면 이게 재앙이 될지 뭐가 될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요받는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야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을 하는 노력. 그러니까 이를테면 테러 방지법 때는 필리버스터 192시간이라도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켰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면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로 갖고 있다면 이거 매우 곤란한 거 아니냐는 거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의 집권 전략에 따른 안보관이 있고 그 안보관에 따라서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국면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마무리 정리해 주신 말이 딱 정답이니까 더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만 그 사드의 버튼을 누가 누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방부가 말이 꼬이고 있는데 평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그렇게 또 얘기했다가 네. 평시에도 미 공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7공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무기가 한국군 거냐 미국 거냐라고 하는 첫 번째 논쟁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건 미국 거죠. 미국 거죠. 미국 거니까 이게 조약에 성립이 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회가 근데 왜 할 수 우리가 있는 뒀네?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 무기인데. 아니 잠깐만. 네. 아줌마 하나 물어보고 싶어. 아니 미국 무기인데 왜 우리 뒀네? 왜 우리가 내요? 이제 그 질문에 국방부는 뭐라고 대답하냐? 네. 우리가 돈 내지 않는다. 무기는 미국이 가지고 올 것이고 네. 우리는 부지만 제공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일단 그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넓은 거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 예, 통상적으로 네. 비행장 하나 정도를 설치할 정도의 규모는 필요한 거니까요. 아무리 작아도. 네. 근데 그 비용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국방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공짜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운영 유지비를 저희가 이제 다 매년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가 네. 너희 분담금 너무 조금 내 그러니까 지금 1조 내는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세금 감면해주고 전기세 안 받고 뭐하고 하는 거 하니까 2조 원이었어. 지금 이렇게 국방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트럼프한테. 네. 그럴 정도로 지금 돈을 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하거나 하는 거 할 때 보면 추가적인 분담금이 향후에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우리 네.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 거냐 아니 거냐 이제 질문을 드린 건 이겁니다. 네. 국방부는 미국 무기다 돈이 드는 얘기를 물어볼 때는 네, 네. 우리가 무기가 아니니까 돈 안 들어 미국 무기야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예. 근데 버튼은 누가 누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때는 우리도 권한이 있어. 우리 땅에 있는 거잖아. 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시에는 7공군 사령관, 평시에는 한국군 공군작전 근데 사령관. 평시에도 네. 평시에 전시면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혹은 더 넓게는 태평양. 양국간이 같이 한다고선 치더라도 평시에는 네. 평시에 주한미군의 지휘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평시에 네. 미군의 무기를 어떻게 한국 합참의장이 지휘합니까? 이것도 뻥이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어? 전시에는 사실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하지만 우리 군은 양국이 같이 합의한다. MCM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다 쳐요. 근데 평시에 어떻게 미국 무기를 한국의
뭐 공군사령관이든 합참의장이든 국방장관이든 조정할 수 있냐고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국회에서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정부 질의 때 국민 상대로. 그죠? 우리가 개돼지라 그런가?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야당이 네. 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의 거짓말, 이게 국방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 말을 그때그때 면피해야 되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는 미국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국 견제용인 것이고 그게 명백한데 무슨 우리가 뭐 사드에 대한 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가서 그러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논리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것들, 이렇게 막 잘못된 논리 퍼뜨리면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판단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저는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국도 산동반도라든가 이런 데다가 레이더 배치해놨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여기다 레이더 배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드의 배치 문제는 한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미중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거는 어떤 거나 똑같냐면 알래스카나 하와이나 쿠바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미국이 찬성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죠. 그러니까 산동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놓고 왜 우리는 사드 배치하면 안 돼? 산동반도에 그러니까 그 레이더를 배치해 놓고 왜 우리가 사드에 레이더 체제가 도움이 안 되는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미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사드를 배치 안 하려면은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에게 압력을 넣어서 중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뭐 핵과 미사일을 개발 안 하고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중국이 나름대로 육자회담 의장 국가로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네.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북한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중국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렇게 해서 중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오히려 더 유지해 나가려는 반대로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드를 배치하면은 사드 배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압력을 넣어서 중국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데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은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의 미사일 전쟁터로 변모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이겠지요. 왜 우리 국민이 그래야 됩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투표 제안을 했는데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뭐 정치권 안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전직 국회의원이신 그 김광진 의원님께서 현명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저는 국민투표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근데 네. 다만 국민투표의 발의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발의하실지 과연 네. 그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야당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좀 폄하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한 용어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아까 필리버스터의 주장처럼 네. 국민 모두에게 뭔가를 환기시킬 수 있는 단어로서는 긍정적인 정치적 표현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표현이다. 그 정도로 뭔가 우리 국민들의, 왜냐하면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버린 거거든요, 정부가. 그리고 사실, 엊그제 토요일 날 집회에서 막 정치인들이 삭발하고 그랬지만 3,500명이나 모여서 분개한 게 뭡니까? 왜 여기다 갖다 놓냐? 이유도 우리는 모른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 분노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하나만 네. 더 시간 때문에 이거 하는데, 짧게 말겠습니다. 짧게. 국민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것 중에 이게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전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가 청일전쟁도 그렇고 매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을 테니까 땅만 길만 좀 터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한반도의 가장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4대 강국에 끼어있는.
근데 어느 전쟁이든지 간에 적대국과 관련한 것에 대한 무기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비행기에 영공을 열어준다거나 하는 것은 적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국제적으로 지금 외치고 있어도 네. 우리가 국제법상 너희 왜 그런 소리를 얼척없이 해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위해서 땅을 열어준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보면 한중일 대 북중러 삼각 동맹을 통한 동북아 패권 질서가 이렇게 잡히면 결국에는 우리는 서바이벌이 중요하잖아요. 요새 막 먹고 살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 그 교육부 공무원 때문에 불쾌해 죽겠어 아주 그냥. 근데 어찌됐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나라의 운명을 지켜야 되는 우리 국민적 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전쟁하라 그러는 거야. 너무 싫은데 북한이 또 입장이 나왔어요. 이 사드 배치하는 순간 군사적 대응한다. 과감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멘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김창수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남북한 군사적 대결과 남북한에 있어서의 안보적 불안감 같은 게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그런 반응을 통해 가지고 중국, 러시아하고 사드 문제에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겠다는 어떤 국제사회에 대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동북아 정세가 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대립으로 일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만은 냉전 시대의 대결과 유사하게 지금 대결 구도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흘러가고 있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냉전 시대로 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죠. 아이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일어나가지고 신고립주의를 선택해서 이 불확실성이 어디로 귀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동북아시아에서는 또 이렇게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북중러 대 한미일 또 각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일본은 또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미치겠어 진짜. 참 답답한 일들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곁에는 팟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 사회 현안들,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분 아침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길 많이 막히셨을 텐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